말의 품격. 이기주. 서문. 말은 나름의 귀소 본능을 지닌다. 몇 해 전 할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냈다. 할아버지가 눈을 감던 날을 나는 잊지 못한다. 며칠째 할아버지의 의식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방황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 했다. 마지막 날이었다. 며칠째 굳게 닫혔던 입술 사이로 손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할아버지가 이승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단어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몸과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쟁여진 단어처럼 느껴졌다.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으로부터 훗날 나는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환자가 숨을 거둘 때 손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입을 벌릴 기력조차 남지 않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가족의 체온을 느끼고 싶어서 손 좀 잡아줘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날 이후 손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찼다. 나는 틈틈이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고민했다. 그리고 인간의 고질적인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그 농도를 연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타인의 손길과 언어가 아닐까 생각했다. 사람은 홀로 떨어진 섬과 같은 존재다. 사람이라는 각기 다른 섬을 이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말이라는 교각이다. 말 덕분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 지금 우리는 말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온당한 말 한마디가 천냥빚만 갚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조직과 공동체의 명운을 바꿔놓기도 한다. 말하기가 개인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 지도 오래다. 말 잘하는 사람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풍토는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날카로운 혀를 빼들어 칼처럼 휘두르는 사람은 넘쳐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좌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능병가는 홍수처럼 범람한다. 모든 힘은 밖으로 향하는 동시에 안으로도 작용하는 법이다. 언어의 힘도 예외가 아니다. 말과 문장이 지닌 예리함을 통제하지 못해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비일비재하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은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 그렇다면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질문에 나는 여전히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없다. 이런 물음을 감당할 수가 없다. 사람과 사람의 언어가 그리 단순할 리 없다고, 시시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 말은 쉽게 분석하거나 함부로 답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나는 글을 쓰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마다 인품이 있듯 말에도 언품이 있음을 깨닫는다. 사물은 형체가 굽으면 그림자가 굽고 형체가 곧으면 그림자도 바르다. 말도 매한가지다. 말은 마음을 담아낸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가 흥미롭다. 입구가 3개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아무리 현란한 어휘와 화술로 말의 외피를 둘러봤자 소용없다.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은 분명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읽는 것이다. 말의 품격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말과 세계관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떠올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을 덮은 뒤 때로는 당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상대의 마음을 얻었으면 한다. 또한 당신의 가슴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진심을 건져 올려 그것으로 상대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길 바란다. 그리하여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꼭 그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한 송이 꽃이 되기를.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 이청득심.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존중. 잘 말하기 위해선 잘 들어야 한다. 천하의 명장 항우가 유방에게 패배한 이유가 뭘까? 혹자들은 인덕이 부족해서라고 입을 모은다. 항우가 재주와 힘은 유방보다 뛰어났지만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천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분석이다. 위세와 사나움만을 앞세우는 맹장은 사람을 잠시 끌어들어올 수는 있으나 제 품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없다. 힘으로 상대의 몸을 짓누를 수는 있지만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앉을 수는 없다. 항우가 대업을 이뤄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오늘날에도 우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직과 공동체 생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주변에 든든한 원군이 있으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천하대란의 소용돌이에서도 갈등의 한복판에서 겉돌거나 헤매는 법이 없다. 삼국지연에서의 천하의 덕장으로 묘사된 유비 역시 그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덕장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법이다. 유비는 자신의 덕을 깃발 삼아 훌륭한 인재를 불러들였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제갈량을 초빙하는 과정에서는 3번이나 찾아가 고개를 굽히며 도움을 청했다. 겸손과 굽힘과 협업을 통해 난제를 해결한 유비의 새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유비의 진정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덕이었다. 21세기 버전 덕장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 상당수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오바마 특유의 포용력과 친화력을 그가 지닌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오바마 리더십의 요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리더십이 어떻게 국민적 지지를 얻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일화가 있다. 오바마가 이민개혁법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던 때였다. 단상 뒤편에 이민자 400여 명이 연설을 듣기 위해 기립해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막 연설을 시작하려는데 동양인 청년 한 명이 뛰쳐나와 날카로운 구호를 내던졌다. 이민자 추방 중단! 중단! 청년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가볍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마음에서 품어낸 말을 겨우 부화시켜 밖으로 꺼내놓는 듯 했다. 청년의 예리한 구호가 대통령 연설의 한가운데를 갈라놓았다. 급기야 건장한 경호원이 청년을 끌어내기 위해 다가갔다. 경호원이 손을 좌우로 내저으며 청년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청년은 말을 삼키지 않았다. 목구멍에서 들끓는 문장을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의 목소리가 재차 허공을 갈랐다. 정부는 추방을 멈춰라! 멈춰라! 청년과 경호원 사이에 다소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때 오바마가 청년을 가리키며 말했다. 괜찮아요. 청년을 여기에 그냥 있게 해줍시다. 나는 저 청년이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존중합니다. 오바마가 말을 이어갔다. 다만 이민 정책처럼 복잡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득과 설명 그리고 서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요.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요? 말해보세요. 오바마의 품격 있는 대처는 언론에서 화제가 됐다. 한 신문은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오바마가 지닌 리더십의 원천이다 라고 보도했다. 오바마의 연설 장면이 눈앞에 이른거릴 무렵이었다. 나는 밤늦게 홍대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대중연설에서 오바마가 들려주는 바리톤 음성과 단번에 청중의 감성을 뒤흔드는 그의 언품을 떠올리고 있었다. 바로 옆에서 어느 부녀가 주고받는 대화가 내 귀로 날아들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법한 꼬마가 송아지처럼 눈을 껌뻑껌뻑하며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학교에서 배운 단어가 있는데 뜻을 잘 모르겠어. 존중이 뭐야? 그리고 진심이라는 낱말의 의미가 뭐야?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는 곧장 답하지 않고 약간 뜸을 들였다. 머릿속에서 사전적 의미 너머에 있는 단어의 본질을 끄집어내 밀가루 반죽처럼 주물러서 그것을 딸 앞에 펼쳐주기 위해 고민하는 듯했다. 남자는 슬며시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한 개도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의 설명을 듣기 위해 귀와 마음을 활짝 연 아이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였다. 아이와 눈을 맞춘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존중은 상대방을 향해 귀를 열어놓는 거야. 그리고 진심은 말이지, 핑계를 대지 않는 거란다. 핑계를. 옛말에 이청득심이라 했다.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리가 있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상대가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마음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얼핏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을 건네야 하는데, 이때 본질적인 해결책은 다름 아닌 상대방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대개 어떤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답은 보이지 않는 투명한 끈으로 느슨하게 이어져 있다. 그 끈을 차근차근 더듬고 끌어당김으로써 문제와 정답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갈 때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잘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만 한다.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상대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열쇠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무대에서도 적잖이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하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형청. 상대는 당신의 입이 아니라 귀를 원한다. 나는 병사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문장이다. 이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 한 생애를 온전히 전쟁에 바쳐 자신을 불사른 이순신 장군이다. 자연스레 궁금증이 피어오른다. 구국의 영웅이 일반 병사들과 대적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상류층에서 유행하던 문화적 경향을 들여다봐야 한다. 당시 지식인의 일상은 서재에서 시작해 서재에서 마무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홍대용, 박지원, 정약용 등은 서재 이름에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담았으며 그중 몇몇은 서재명을 자신의 호로 삼기도 했다. 당대 지식인들에게 서재는 또 하나의 세계였다. 충무공도 서재가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에 머무는 동안 운주당이라는 개인 집무실 겸 독서 공간을 이용했다. 본래 운주는 산가지, 기륭화복을 점추는 나무로 된 도구를 움직인다는 뜻인데 당시 군인들 사이에서는 전장에 나가기 전에 전략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떤 일을 도모했을까? 난중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를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 난중일기에는 유독 화, 의, 론 등의 한자가 자주 등장한다. 즉, 이순신 장군은 참모진들과 자주 대화하고 의논하였으며 토론도 즐겨 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운주당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이 있다. 매일 밤 건물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요즘으로 치면 24시간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 셈인데 출입이 자유로웠으므로 중간급 간부는 물론이고 계급이 낮은 졸병들도 자주 드나들었다. 의문은 계속된다. 이순신 장군은 왜 운주당의 출입 문턱을 낮추었을까? 1591년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사로 임명돼 여수에 도착하자마자 전쟁 대비에 착수했다. 일본의 침략 야혹을 본능적으로 간파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눈에 보이는 적군은 칼을 휘둘러 상대할 수 있었으나 해안의 물길과 지형처럼 눈에 보이면서도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정보는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이순신 장군은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병사는 물론 종종 민간인까지 운주당으로 불러들였다.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현장에서는 어쩌면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을지도 모른다. 상상력을 발휘해봤으면 한다. 촛대바위 근처 해상은 물길이 세고 암초도 많습니다. 그런가? 잘못 들어서면 큰일 나겠군. 그렇습니다. 뱃사람 여러 집어삼켰습니다. 운주당을 그득하게 채운 병사와 주민의 이야기들이 이순신 장군의 귀로 스며들어왔다. 이순신 장군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다음날 일찍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다. 이순신 장군은 아련한 바다 위로 가라앉는 무색의 햇살을 바라보며 물결의 무늬를 헤아렸고 파도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바다의 깊이와 암초의 위치를 해도에 기록했다. 손무는 손자병법, 허실 편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두 가지 요인을 언급했다. 승지형과 재승지형이다. 승지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세다. 무기 체계와 부대의 규모 같은 것을 일컫는다. 재승지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다. 지휘관의 전술과 부대의 사기, 군사정보, 준비태세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경우에 따라 승지형보다 전쟁의 승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순신 장군은 재승지형에 능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운주당에서 부하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달하기보다 자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용했으며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차분히 전쟁에 대비했으니 말이다. 경청을 통해 가다듬은 재승지형의 위력은 전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순신 장군은 해안의 물길과 지형을 완벽히 꿰뚫고 있었다. 덕분에 하객진 같은 전략을 창조적으로 펼쳐 적을 분쇄할 수 있었다. 수많은 전투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외손을 물리쳐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은 것도 어찌 보면 경청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민주당은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영산케 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참모들은 수시로 오벌 오피스에 모여 국가적 사안을 논의한다. 회의 분위기는 자유롭고 수평적이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지 않으며 참모들은 소파에 걸터앉아 스스럼 없이 의견을 개진한다. 오벌 오피스에서는 지도자의 말과 참모의 말이 부딪혀 뒤엉킨다. 경청과 치열한 토론으로 뒤엉킨 말들은 단호한 결정으로 태어난다. 한자를 파자해서 살펴보면 경청의 의미가 더 잘 와닿는다. 경은 사람을 향해 머리가 기울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한자로 상대방 앞으로 다가가 귀와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청을 풀이하면 더 심오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귀이, 임금왕, 열십, 눈목,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형태다. 임금처럼 진득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마음마저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청은 듣는 일 가운데 가장 품격 있고 고차원적인 행위다. 우리가 타인의 음성을 듣는 행위는 큰 틀에서 보면 수동적 듣기와 능동적 듣기로 나뉜다. 경청은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만히 청취하는 수동적 듣기가 아니라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인 다음 적절하게 반응하는 적극적 듣기에 해당한다. 경청은 말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과 말 사이에 배어있는 감정은 물론 상대의 목구멍까지 차오른 절박한 말까지 헤아리는 일이다. 맥락적 듣기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쯤에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소통면에서 이순신 장군의 품격과 정반대 행보를 보인 인물이 있다. 이순신의 뒤를 이어서 삼도 수군통 제사가 된 원균이다. 원균은 부임하자마자 운주당 주변의 대나무 울타리를 둘러 참모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개방적 공간을 단숨에 폐쇄적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 경청하지 않는, 달리 말하면 불통하는 장수의 말로는 처참했다. 원균이 이끄는 수군은 정유재란 시기인 1597년 7월 7천해전에서 왜군의 교란 작전에 말려 괴멸되다시피 했다. 원균은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어디 원균만 그러할까? 오늘날 우리 사회도 남의 말을 들어주는데 인색한 게 사실이다. 경청은 안중에도 없다. 말의 총량이 듣는 총량보다 적으면 다들 불안해한다. 말을 많이 해야 타인에게 인정받을 거라는 믿음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말을 적게 하면 공연히 손해보는 것 같은 박탈감에 시달린다. 일부 뇌공학 전문가들은 경청이 어려운 이유를 인간의 고등한 뇌 메커니즘에서 찾기도 했다. 언어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람은 1분 동안 대략 200단어까지 말할 수 있다. 반면 우리 뇌는 그보다 4배나 많은 800단어 정도를 받아들인다. 뇌 능력을 4분의 1만 사용해도 상대의 말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굳이 타인의 말을 경청할 필요 자체를 못 느낀다는 얘기다. 우린 늘 상대를 안다고 여기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미미하지도 않다.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지체가 높고 귀한 존재다.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보기로 삼은 것이고 사람이 발이 네모난 것은 땅을 본받은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닮은 소우주다. 인간의 말은 작은 우주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들리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다. 귓속을 파고드는 음성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포착해 본질을 읽어내야 한다. 상대방이 가슴에서 퍼올린 말을 귀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 책의 낱장을 넘기면서 곰곰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를 귀가 아닌 가슴에서 크게 증폭시켜 헤아려 본 적이 있는지,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만한 자신만의 운주당이 있는지. 삶은 유한하고 죽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앞에서 인간은 늘 무력하다. 다만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 덕분에 우리는 지독한 허탈감과 무력감 속에서도 각자의 삶을 이어나가는지 모른다.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하다.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가 닿으려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가슴 한구석에 작은 운주당을 세워봤으면 한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입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귀를 원하는지도 모른다. 공감. 당신의 아픔은 곧 내 아픔. 10여 년 전 사극 다모가 인기를 끌었다. 내 눈가와 귓가에서 희미하게 가물거리는 장면이 있다.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덤덤한 목소리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말한다. 브라운관 너머에서 드라마를 들여다보던 시청자 중상당수가 이 대목에서 탄성을 질렀다. 남자 주인공의 입술을 떠나 여자 주인공의 마음으로 들이닥친 이 짧은 문장에 상대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공감이고 소통이 아닐까?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상대가 느끼는 아픔을 느끼고 또 상대의 입장과 시선으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자세야말로 소통의 정수가 아니었는지. 공감은 한국인 특유의 정과 유사한 감정의 무늬를 지닌다. 사실 정은 영어로 번역하기 모호한 단어이다. 애정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 affection으로 표현하면 정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잘려나간 것 같고, 애착이라는 뜻의 attachment로 바꾸면 어딘지 엇나간 느낌이 든다.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맛깔스러운 정서가 배어있는 까닭이다. 다만 공감과 동정은 결이 다른 감정이 아닐까 싶다. 10년 전쯤이다. 방송사 리포터가 자식과 떨어져 사는 어르신과 인터뷰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어르신이 입을 열자 구슬픈 배경음악이 흘렀다. 리포터는 인터뷰 도중 연신 혀를 차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면서 이제 어쩌시려고요. 참 불쌍하시네요. 등의 문장을 내던지며 안쓰럽게 바라봤다. 리포터의 말이 어르신에게 꽃으로 전해질 리 없었다. 어르신은 말을 멈추었다. 끝부분을 날카롭게 다듬은 언어의 창이 어르신의 자존심과 살아온 세월을 후벼 판 듯했다. 동정과 공감은 우리 마음 속에서 전혀 다른 맥락의 생성 과정을 거친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감정이 마음속에 흐르는 것이 공감이라면, 남의 딱한 처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연민이 마음 한구석에 고이면 동정이라는 웅덩이가 된다. 웅덩이는 흐르지 않고 정체돼 있으며 깊지 않다. 동정도 매한가지다.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는 감정에는 자칫 본인의 형편이 상대방보다 낫다는 얄팍한 판단이 스며들 수 있다. 그럴 경우 동정은 상대의 아픔을 달래기는커녕 골물 대로 골문 상처에 소금을 끼얹는 것밖에 안 된다. 공감은 연민이나 측은지심보다 인과 가깝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은 사람 인에 두 이를 더해 만든 한자다. 여기에는 단순히 마음 씀씀이가 야박하지 않고 인자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다. 천지 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마음가짐, 혹은 그러한 행위까지 내포한다. 그래서 일찍이 공자는 인을 인간이 지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간주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관계 속에서 인을 실천하면서 비로소 인간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인의 반대는 불인이다. 본초 강목과 동의보감 등 동양의학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종종 등장한다. 신체 일부가 마비되면 불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타인과 정서적으로도 감정이 통하지 아니한다. 사람은 몸과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면 자신의 고통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아픔과 속사정을 짐작하거나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전방위적 지식인으로 불리는 한나 아렌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메마른 가슴에 악이 깃들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에 참관하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했다.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을 체포해 수용소로 이송하는 일을 총괄한 책임자였다. 그러나 예루살렘 전범 재판정에 선 아이히만은 의무를 준수했고 명령에 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의 변명에는 죄의식은커녕 곰의 흔적조차 묻어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한나 아렌트는 거악을 창안하는 것은 히틀러 같은 악인이지만 거악과 손을 잡거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일갈했다.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학창시절 어느 시점에서나 한나 아렌트의 책을 넘기다가 그녀의 주장이 지닌 무게가 너무 무거워 책 모서리를 쥔 채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다. 한나 아렌트의 얘기가 과장된 것일까? 그녀가 거창한 단어를 문장 곳곳에 집어넣어서 자신의 주장을 부풀린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녀의 말처럼 악은 인간의 내부에 잠입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우리의 윤리적 고민과 성찰을 방해한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내 행동과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상황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제2, 제3의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공감과 무공감, 사유와 무사유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틈틈이 내면의 민낯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응. 대화의 물길을 돌리는 행동. 일출을 보기 위해 가족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행주산성을 찾았다. 밤사이 차가운 공기가 구름을 완벽히 몰아내지 못했는지 해가 수줍게 고개를 내민 채 구름 사이를 산책하듯 거닐고 있었다. 붉은 해가 구름을 빠져나와 새벽빛이 땅에 내려앉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새해 첫 일출의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고 햇살의 알갱이를 온몸으로 받아내려는 사람들이 대열을 이루며 능선을 따라 자리 잡았다. 그들을 상대로 갖가지 방한용품을 판매하려는 상인들도 무수히 몰려들었다. 무릎 담요를 집어든 상인이 재킷을 맞춰 입은 한 쌍의 젊은 연인에게 말을 걸었다. 담요 사세요. 따뜻해요. 연인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상인의 말이 연인의 귀에 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가르고 하되 흩어진 듯 했다. 젊은 연인은 평소 그들이 사랑을 속삭일 때처럼 서로의 귀에 대고 담요 파나봐 라고 속삭일 뿐이었다. 상인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담요 끝단을 잡고 필사적으로 펄럭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쌉니다. 정말 싸요. 최고급 원단입니다. 소용없었다. 젊은 연인에게 담요의 재질과 가격은 그리 중요한 정보가 아닌 듯 했다. 연인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이때 바로 옆에서 담요를 팔던 다른 상인이 다가와 가볍게 한마디 건넸다.
둘이 참 잘 어울려요.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요. 접대성 매트인 게 분명했지만 연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리 없었다. 여자친구의 손을 꼭 잡은 남자가 힘얼건 이빨을 드러낸 채 희죽거렸다. 그러자 상인은 대뜸 질문을 던졌다. 상인의 질문은 곡사 화기에서 발사된 포탄처럼 포물선의 궤적을 그리며 연인을 향해 유유히 날아갔다. 참, 그런데 둘이 사귄 지는 얼마나 됐어요? 남자 품에 안겨있던 여자가 대꾸했다. 이제 100일째랍니다. 기념도 할 겸해서 오늘 해돋이 보러 왔어요. 여자의 100일이라는 말에 상인의 귀가 토끼처럼 쫑긋 섰다. 일순 그의 눈이 번뜩였다. 얼굴에는 엷은 미소가 번졌다. 잠시 뒤 상인의 한마디가 짧은 대화에 활용점정을 찍었다. 깨소금이 쏟아질 때네요. 아무튼 정상에 오르면 기온이 뚝 떨어져요. 여자친구가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자 남자가 전광석화의 속도로 지갑을 꺼내들며 말했다. 이런! 담요 하나 챙겨서 올라가야겠네요. 얼마죠? 상인은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며 연인에게 다가갔다. 흥미로운 점은 상품의 장점이나 차별성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담요를 파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상인이 말을 나열한 순서를 복귀하면 더욱 흥미롭다. 상인은 몇 가지 질문을 건네면서 연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대답을 빼냈다. 특히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말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었다. 교제한 지 100일밖에 안 된 남자 가운데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도 지갑을 열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상인은 단순히 물건을 팔려고 애쓴 게 아니다. 고객이 사도록 만든 셈이다. 언젠가 방송인 신동엽이 말하는 방식을 유심히 들여다본 적이 있다. 신동엽은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면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를 치는 식으로 방송을 진행한다. 신동엽은 출연자가 말할 때 함부로 끼어들거나 중간에 말허리를 꺾어 들어가지 않는다. 그저 출연자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배려하며 대화의 장을 조성한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장단을 짚는 고수가 창 사이사이에 흥을 돋우기 위하여 얼씨구 좋다 같은 추세를 삽입하는 것처럼 적절한 지점에서 아하! 그랬구나. 그 다음은요? 등의 감탄사와 질문을 가미한다. 그러면 출연자는 없던 용기를 낸다. 인적이 드문 산 속에서 수맥을 찾아 우물을 파고 두레박으로 맑은 물을 길어 올리지 여타 프로그램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내밀한 사연을 가슴에서 끄집어내 과감하게 털어놓는다. 이 같은 말의 품격이 요구되는 곳이 어디 영업과 방송뿐이랴.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통과 대립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토크쇼 사회자처럼 대화에 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황에 맞게 리액션을 주고받으면서 반응을 끌어내고 그 반응이 솟아난 공간을 헤집고 들어가 서로 마음을 탐험하고 헤아릴 필요가 있다. 리액션은 영장류의 소통 과정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의 진화 심리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로빈 덤바 교수는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과 침팬지의 털 손질에 유사점이 있다고 분석한다. 침팬지들은 서로 털을 고르고 만져주는 그루밍 동작을 통해 친밀함을 유지한다. 침팬지 사회에서 그루밍은 소일거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행위다.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루밍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일부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언어가 이러한 그루밍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구성원 간 친밀감 형성이 주된 목적이며 큰 틀에서 보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누일 곳이 필요하다. 몸이 아닌 마음을 누일 곳이. 물론 그 공간은 물리적인 장소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고민을 종종 타인에게 털어놓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른다. 고민을 해결하려는 목적보다는 마음을 쉬게 하려는 목적으로 말이다. 나 역시 세상살이에서 생기는 근심과 답답함을 주변 사람과 나눌 때가 있다. 그런데 이때 형식적인 위로나 격려보다는 마음의 장막을 먼저 풀어헤치고 다가와 나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 라고 덤덤하게 말해주는 이들의 위로가 더 가슴에 와닿는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상처를 끄집어내 내게 보여주는 느낌이 든다. 그런 적당히 따뜻한 말을 접할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떠올린다. 하나의 상처와 다른 상처가 포개지거나 맞닿을 때 우리가 지닌 상처의 모서리는 조금씩 닳아서 마모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상처의 모서리가 둥글게 다듬어지면 그 위에서 위로와 희망이라는 새순이 돋아나는 건지도 몰라.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는 굽이쳐 흐르는 강물과 같다. 상대가 건네는 말에 맞장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물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그 언어의 물결에 진심을 실어서 보내면 상대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 상처가 마모되거나 뭉툭해질 수도 있다. 그럼 날카로운 상처가 마음을 헤집고 돌아다니며 찌르지 않을 테고 상대방은 전보다 덜 아파하며 살아갈지도 모른다. 비록 상처를 완벽히 지울 수는 없다고 해도 말이다.